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5주차 2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5주차 2강 수업입니다. 오늘 5주차 2강 수업은 또 하나의 여는 이야기, 왕의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이제 그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를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 진행되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왕이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우라노스가 뭐 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라노스라는 존재가 크로노스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대치되고, 다시 크로노스가 제우스에 의해서 대치되며, 그 과정에 신탁이 계속 개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전통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부살해라는 아주 끔찍한 어떤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온 세월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인류가 가져온 의식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급변한 변화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인들의 사유를 우리식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신화라는 것은 고대인들의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만의 관점으로 재단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불합리하다고 내치기라면은 그 행위 자체가 불합리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에 나오는 왕의 죽음 또는 신의 죽음,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감, 뭐 적절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학술적이고 복잡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을 그렇게 어렵게 가져갈 생각은 없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화적 상상력을 키우는 뭐 그런 시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화학 이런 얘기를 뭐 길고 자세하게 어렵게 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과 왕의 죽음을 신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어떤 한 관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는 이야기의 특징이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식물신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앞에서도 이런 식물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예.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뒤에 배경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리스 신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신화들 속에서 식물신의 죽음이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지, 그 식물신들을 좀 뒤에다 놓은 겁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서 뒷부분 배경으로 이제 둔 건데, 여기 뭐 디오니소스도 있죠. 디오니소스도 일종의 식물신이고, 디오니소스도 앞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자그레우스라고 오르페우스교의 경전 안에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티탄들이 디오니소스를 살을 찢어 먹고, 그 티탄들을 제우스가 박멸해서 그 티탄들의 시체들을 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포도주의 신으로서 식물신의 죽음이 얘기가 되고, 여기는 이제 아도니스인데, 앞으로 이제 나오죠. 아도니스 얘기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 이야기로 이제 나올 텐데, 그 아도니스의 죽음도 역시 식물신의 죽음인 겁니다. 식물신이라는 건 여기 그 다른 신화권에 나오는 뭐 신들, 식물신들, 여기 이제 그 어디죠?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석상, 유명한 그 석상도 여기 나오고, 그 식물신의 죽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인들이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에 와서 농업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의 그 원시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나서는 겨울이 오잖아요. 그 휴지기,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페르세포네 얘기를 하면서 데메테르 여신이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다가 뭐 지하 하데스에 납치된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뭐 1년에 얼마는 엄마 데메테르와 있고 또 얼마는 하데스에서 하데스와 같이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식물들이 겨울 동안에 땅 속에 묻혀 있는 또는 이제 땅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한해살이 농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하고 나면 다 없어지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씨를 뿌려야 될 텐데 농부들이 걱정한다는 거죠. 아니 이제 이 죽은 땅에서 어떻게 다시 또 싹이 올라올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데 그래서 그 식물신이 그 생장의 힘을 능력을 갖고 있다가 겨울 동안에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식물신을 죽임으로써 땅이 생장 능력을 다시 되찾는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식물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이 왕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그네가 오고 왕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오이디푸스는 물론 그 테베의 왕의 친아들이 맞지만 뭐 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친왕 라이오스를 만나서 왕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모티브인 겁니다. 나그네가 오고 왕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신화에 반복되는 왕의 죽음 얘기들이 그냥 신화인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보다는 신화적으로 살아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인들에 의해서 죽은 제임스 쿡. 이 제임스 쿡 선장은 대항해 시대,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대항해 시대의 발견의 시대죠. 유럽인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대륙들의 경우에는 식민의 시대가 되지만 하여튼 그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 선장으로 기억되는 인물이고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뭐 얼마 전까지도 뭐 4위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영국인 4위에 올랐다고 해요. 이 하와이를 발견한 것이 제임스 쿡 선장인데 이 하와이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경과를 통해 살펴보면 왕과 신, 자연과 인간의 신화적 역사적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그 테마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쿡의 선장의 죽음을 다룬 책이 있어요. 그 살린스라는 사람의 책인데 역사의 섬들, 그 역사의 섬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얘기의 중심에 서 있는 제임스 쿡 얘기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1728년에서 1779년, 그러니까 뭐 50이 안 됐죠? 50 정도 됐군요. 50 정도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 살해된 거죠. 1728년 영국의 북부 요크셔의 빈농에서 태어났다. 굉장히 가난한 소작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거기 그 뭐라 그러나요? 지주. 네. 지주가 이 제임스 쿡 어린 제임스 쿡을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쿡이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줬다고 하고요. 1746년에 상선, 그러니까 무역선이겠죠. 무역선의 견습공. 견습공이란 말이 오늘날 뭐 인턴 그런 거죠. 견습공으로 들어가 일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바다에 매료가 됐다는 거고요. 1755년에 상선의 갑판장까지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영국에 뭐 대영제국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죠. 영국의 수병으로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이제 영국이 7년 전쟁을 벌였을 때 캐나다로 갔었고 당시 제임스 쿡은 영국 공병대에서 지형 측량하는 기술을 배워서 해군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다시 제작해서 당시까지 사용했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제임스 쿡의 어떤 능력치를 보여주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임스 쿡의 초상화죠. 상당히 이제 근엄하고 선장님 같이 생겼죠. 근데 뭐 제임스 쿡의 부인은 이렇게까지 우리 남편이 완고하고 근엄한 사람은 아니다. 뭐 좀 더 다정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뭐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초상화였다고 하는데, 자, 쿡의 항해. 자, 제임스 쿡이 이제 3차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장으로서 제임스 쿡이 1768년부터 1771년 3년간 1차 항해를 합니다. 당시는 뭐 배도 느리고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항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이건 천문학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나 봐요. 태평양에서 실시한 금성의 태양면 통과 관측과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탐험 선단을 구성했다.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지도에 익숙하기 때문인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남아프리카 대륙 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이 대서양 쪽이죠. 오히려 그쪽 훨씬 가깝죠. 근데 누구죠? 콜럼버스는 그걸 모르고, 그걸 몰랐다기보다는 인도를 찾으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죠? 동쪽 인도가 어딘지는 알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향료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륙을 통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긴 경로를 거치고 또 운송 수단이라는 게 뭐 이제 뭐 마차 뭐 이런 거니까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항로를 개발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항로를 개발해서 갔는데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건데,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은 반대편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서 남아메리카 최첨단 케이프 호른, 뿌린 호른, 케이프 혼, 캐나다 케이프 호른을 지나 태평양으로 넘어갔다. 대서양을 해서 태평양 쪽으로 간 거죠. 탐험대는 남이 40도를 항해했고 그 아래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했고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호주는 알고 있었죠. 쿡은 뉴질랜드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면서 이곳이 남극 땅인 줄 알았으나 마오리족이 이 땅의 주인을 알게 되었고 뉴질랜드가 남극이 아님을 알았다. 뉴질랜드의 발견자입니다. 그 큰 땅을. 워낙 바다가 크니까요. 자, 2차 항해 1772년부터 1775년 이것도 3년간 남방 미지의 대륙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발이 어렵습니다. 아우스트랄리스는 이제 남방이라는 뜻일 거고 테라가 땅이고요. 인코그니타가 알려지지 않은 이런 미지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러 가는 거죠, 지금. 사상 처음으로 남극권까지 들어가는 항해를 했는데 1772년 7월 리졸루션호와 어드벤처호 두 척의 범선으로 탐험대를 구성했다. 리졸루션 뭐 해결 뭐 이런 말이고 어드벤처는 모험이니까 탐험선으로 적절한 이름들이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태평양으로 나갔다. 역시 그 우리 지중해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으로 지중해의 서쪽 끝에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이제 아프리카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게 지중해면 영국은 지중해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희망봉 아시죠?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태평양으로 나갔다. 남위 71도 10분까지 남극권까지 남쪽으로 항해했으나 결국 남극 대륙을 직제로 목격하지는 못했다.
이게 이제 쇠빙선이 있어야 가는 거죠. 거기 얼음들이 막 있으니까. 빙하들. 돌아온 쿡은 영국 왕립협회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승진하였고 정예원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명예인 겁니다. 영국 왕립협회는. 또한 이전 1차 항해에서 많은 희생자를 냈던 괴혈병의 희생자를 한 사람도 내지 않은 공적도 표창하였다. 이 괴혈병이 당시에 그 대항해 시대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오래 하다 보면 선원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요. 원인 모를 이유로.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지, 알게 되죠. 의학의 발전으로. 이게 비타민 결핍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해를 하게 되면 당시에 뭐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들 뭐 쟁여놓은 거, 그러니까 절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야채를 먹지 못하니까 괴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선장 이런 이제 여러 차례 보고에 따라서 점점 이제 그 사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뭘 먹으면 괜찮더라 뭐 이런 게 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선장이 이제 항해를 할 때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갑자기 술 생각이 나네. 그 맥주집에 가면 그 소세지 같은 거 시키면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사우어크라프트인가 뭐래 갖고 양파 절인 거. 그다음 에 후추 같은 거 좀 쳐갖고 이렇게 새콤하고 매콤한 새콤한 거. 신걸 얘기하니까 침이 고이는군요. 그 사우어크래프트 같이 양파를 절여서 대량으로 비축한 거죠. 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선원들이 그 낯선 맛이고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사우크라프트. 근데 이 사람들은 싫어했나 봐. 그러니까 선장이 안 먹으면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먹여서 괴혈병 희생자를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3차 항해, 이게 제일 중요한 항해고 우리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1776년부터 78년까지 2년간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통로를 발견한 이를 포함한 북태평양의 탐험을 계획하였고 레졸루션호 및 디스커버리호를 다시 끌고 아까는 어드벤처호였는데 이번에는 디스커버리호 발견이네요. 다시 끌고 출항하였다. 대서양을 정남향으로 내려가 희망봉을 지나고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 섬을 거쳐 뉴질랜드에 도착하였다. 2차 항해 때 발견했던 뉴질랜드까지 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타히티에 정박한 후 고갱이 말년에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던 타히티. 이듬해 1월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화산섬인 샌드위치 제도, 현재 하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왜 샌드위치냐면 샌드위치 백작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같은 샌드위치 백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샌드위치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포카를 좋아하던 샌드위치 백작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이제 간편식으로 만들었다. 뭐 그래서 샌드위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샌드위치는 원래 뭐 바다 요정 아니 모래 요정 이런 말이죠. 그 아이들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잠이 오게 하는 신 요정이라고 그랬어요. 졸리면 머릿속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하여튼 그 하와이 제도를 발견했고 여기서 북아메리카 연안을 그러니까 그 해안 연안을 북으로 따라 올라가 알래스카 남부를 지나 6월 말 베링 해협으로 들어가 북빙양에 도달하였으나 빙판에 막혀 11월 말에 샌드위치 제도로 귀환하였다. 11월 말이죠. 이 섬의 원주민들은 이를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앞뒤가 안 맞네요. 여행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이게 이제 하와이만 해도 꽤 큰 섬이고 그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아 뭐 이런 제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와이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섬이 여러 개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들 간의 왕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백인들이었을 텐데도 하와이인들이 환영을 했다는 거고 사실 이것과 관련한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긴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디스커버리호의 수리를 위해 이듬해 2월까지 체제하였고 하지만 원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나 전투를 벌이다가 2월 14일 쿠군 한 주민의 돌창이 맞아 목숨을 잃었다. 여기 간단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거 두산백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나올 만큼 대단한 인물이고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정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식물신이라는 게 어떤 신화적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뭐 사실은 뭐 식물신의 의미는 이미 얘기한 거고요, 간단하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뭐랄까 실제로 신화적으로 믿어지는 하와이란 지역에서는 장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신화와 현실이 어떻게 뒤섞이는지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감 있는 설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거죠. 자, 나머지 일행들 쿡의 유지를 따라서 다시 베링 해협에 들어가서 북위 70도 33분까지 진출했지만 이번에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1780년 10월 기원하였다까지가 두산백기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차 항해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어디 써 있지?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첫 번째 항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 초록색, 세 번째는 파란색. 이 빨간색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또 내려가니까 여기 남미 대륙 이쪽으로 내려가서 케이프 호른이라고 했죠. 여기를 타고 가서 쭉 가서 여기는 좀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여기 뉴질랜드를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돌고 1차 때 발견했나? 그렇죠. 1차 때 발견했죠. 이거 앞으로 여기 뉴질랜드 해안을 따라 항해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뉴질랜드를 쭉 돌면서 지도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호주 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빠져서 동남아시아 쪽,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저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지도 반대편으로 만나면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대서양 쪽으로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희망봉 근처에서 이렇게 다시 꺾어서 이렇게 없어졌다가 어디로 나오냐면 요게 남미 대륙 쪽 끝을 돌아서 그렇죠? 남미 대륙이죠 이거. 아니 아프리카인가 같은데 그렇죠? 아프리카 쪽으로 갔죠.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여기 이제 뉴질랜드를 만나서 이제 아는 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쭉 밑으로 내려가서 남극 대륙 쪽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서 일로 다시 빠져나와서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차는 쭉 직진해서 내려와서 다 아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희망봉을 따라서 왔다가 바로 가서 뉴질랜드에 있다가 한 바퀴 돌고 가다가 이제 샌드위치 제도, 하와이 제도를 발견한 것이고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북미 대륙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링해에 갇혔다 다시 내려왔다가 하와이로 다시 돌아온 거죠. 여기서
제임스 쿡이 죽고 나머지 선원들이 다시 올라가서 베링해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얼음에 막혀서 결국 귀환하는 거죠. 이렇게 3차에 걸친 항해였고요. 이런 수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끌 수는 없고 이게 접촉이 불량해요. 이 그룹은 누군지 모릅니다. 배경화면에 스포티파이를 틀었더니 바탕화면에 깔려버렸어요. 자동으로 귀찮아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섬들 마셜 찰린스의 설명에 따라서 그 3차 항해의 사건, 그 쿡 선장의 죽은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셜 찰린스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예요.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발견했고 그 하와이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건을 조사했고 그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들,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대항해 시대에 발견된 새로운 식민지들의 풍속을 연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서구인들과 다른 의식 세계. 그리고 이제 알아야 통치를 하죠. 이제 제국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물과 풍속을 알려고 연구를 했고, 처음에 한글 사전을 만든 것도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이러므로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인도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 사전이 나온 것도 영국입니다. 물론 그리스가 영국 지배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그런 제국을 운영하면서 학문적 역량들이 축적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제임스 쿡의 어떤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와이인들이 제임스 쿡을 죽였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마샬 살린스가 바로 자신의 이 역사의 섬들이라는 책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쿡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 죽음을 해명한 건데 뭐 책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이 제임스 쿡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뭐 범인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 범인의 의식 구조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요즘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구성 자체는 뭐 재밌는 구성입니다. 추리소설 같은 구성이니까. 자, 아무튼 상세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1778년 8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3차 항해 중에 타히티에 체류했었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냅니다. 1778년 1월 18일 이건 이제 내가 어떤 블로그에서 긁어온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의 섬들에 나오는 얘기랑 같이 섞은 거야. 1781년 1월 18일에 북서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북상 중에 또 섬을 발견한 거지. 막 주소요, 주소. 하와이 제도를 발견하고 샌드위치 제도로 명명했다. 1778년 2월 2일 북미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시작한다. 1월 18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정초거든요. 하와이의 하와이가 이제 우리랑 기후가 다르니까 우리는 한겨울이지만 여기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봄이 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축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1778년 2월 2일 북상했다가 3월 29일부터 4월 26일 밴쿠버 섬,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 앞에 지금은 이제 밴쿠버는 거기 내륙에 있는 도시 이름이지만 해안 도시예요. 아마 그 앞에 섬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밴쿠버 섬이라고 부른 모양인데 밴쿠버 섬의 누트캄 안에 있는 쉽코브에서 체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영국이 먼저 발견했지만 나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분할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를 같이 쓰고 있죠. 자, 1778년 8월 둘째 주에 베링해를 지나 추크치해로 진입했고 북동쪽으로 꺾어 알래스카 위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 북위 70도 44분 지점에서 얼음으로 전진을 중단해서 배를 돌려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지만 얼음으로 막혀 다시 베링해 쪽으로 남해한다. 그리고 1778년 9월 하와이 제도 돌아가기 결정하고 10월 24일 날 알류산 열도 이름 많이 들어봤죠? 배의 침수를 수리하고 하와이로 다시 출발했다. 그래서 11월 26일에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로 상륙하지 않고 8주간 하와이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저기 또 오타 그대로 남아있네. 착륙 장소를 물색하고 측량, 지도 제작 뭐 이걸 합니다. 근데 이 8주간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축제와 맞물리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또 이번에도 카누를 타고 와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 1778년 12월 7일 날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이 하와이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카누를 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상륙은 안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와서는 배에 승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프 같은 거 타고 올라와서 뭐 이제 영국 선원들도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이 하와이 여성들이 이 영국 선원들에게 구애를 하는 거죠. 뭐 구애라는 건 돌림 표현이고 섹스하자고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그게 좀 독특한 거죠.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성이라는 게 하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성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연결돼 있어서 하와이 여성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뭐 테크닉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또 그 얘기 뒤에서 할 건데 그래서 그동안은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하와이 여성들과 성교를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매독이 돌았는데 성병이 돌았는데 그게 이제 영국인 선원들이 옮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이었고 또 쿡은 되게 근엄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난잡한 짓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표현이 재밌죠. 구애를 받아들일 권리를 선원들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 여성이 적극적인데 젊은 남자들이 견딜 수가 없죠. 참지 못하죠. 여성들은 이제 성적 구애를 했던 반면에 남자들은 카누를 타고 와서 일종의 교역을 한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태평양 제도에 있는 섬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건 또 이 태평양 제도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 인류학자들의 시도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거꾸로 다시 신화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보여주는 분석 도구도 됐던 것인데 우리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잖아요. 물물 교환을 하든가. 근데 이 하와이 제도를 비롯한 이런 섬들에서는 그냥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경제를 돌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져가는 게 그 가져감을 당하는 쪽에게 좋은 일인 거죠. 이게 과시하는 건데 일종의. 그런 개념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막
집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리고 교환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교육들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1779년 1월 17일 하와이의 키알라케쿠아 해변에 상륙합니다. 저 해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로노신이 나오는데 로노신의 추수감사절 축제 기간이었고 이때가 로노신이 바다에서 나타나서 상륙을 하는데 바로 이게 키알라케쿠아 해변에 상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하와이 원주민들은 쿡선장이 로노신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쿡선장이 상륙을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장시간 특별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하와이의 종교라고 할까요? 그 사제가 있어요. 로노신을 섬기는 사제가 있는 거죠. 그 사제들이 와서 국선장을 놓고 장시간 특별의식을 거칩니다. 이 축제 기간은 이제 마카이키 축제라고 하는데 마카이키는 축제 이름이면서 왕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노신은 또 마카이키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같은 제우스 신이지만 뭐 크세니오스 제우스라고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는 것처럼 에피테트라고 하는데 별칭. 저 로노신에게도 이제 마카이키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 사제들이 이제 쿡선장을 새해의 신, 새해마다 돌아오는 신이에요. 로노라고 생각을 했고 이 로노신이 새해마다 돌아오면서 땅의 풍요를 갱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의 귀환을 했는데 이건 신화적 사건인 겁니다. 원래는 그 신화적 사건이라는 것은 제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드라마, 비극이 이제 상연된 것도 처음에는 바로 이런 재현의 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 디오니소스 신을 기르는 제의의 일환으로 드라마가 상영된 거죠. 그러니까 제의도 일종의 드라마인 거예요. 여기도 이제 드라마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제의를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죠? 제의와 현실이 일치되는 거죠. 뭐 그 신화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던데 그 신화 시대의 사람들은 상징과 상징물을 동시한다. 무슨 소리냐면 그 이제 마법적 동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요즘은 그런 사극에 잘 그런 장면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이제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막 바늘로 찌르면 그 인형이 상징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실제로 아프게 돼요. 뭐 그걸 이제 마술을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게 아직도 있나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여러분 일본식 뭐 그 미신들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과 사물을 동시하는 거, 이름으로 지칭되는 사물을 동시하는 것처럼 제의와 제의의 대상이 동시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마다 하고 있던 축제에 실제로 로노신이라는 존재가 출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화와 현실 간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기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신화와 현실을 구별하죠. 역사의 섬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 누구죠? 이름 계속 생각 까먹어. 마샬 살린스가 신화의 섬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역사의 섬들 신화적 사건이 역사와 겹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화적 사건이 역사 안으로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화는 비역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신화를 비역사적으로 이해하는 서구의 문학 그러니까 학문적 방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노는 자연의 생장과 인간의 재생산을 주관하는 신, 식물신인 거죠. 겨울비를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섬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성스러운 신부를 찾는, 여기도 오타가 있네, 고대의 왕이다. 예. 이것도 이제 뒤에서 같이 설명을 할 텐데, 예, 그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신부를 찾는다는 게 이제 대지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이고, 여기 로노는 외래 신인 거죠. 그 다음에 켈라케코아는 로노 신이 일주를 시작하는 지점이거나 또는 끝내는 지점이고, 레아라는 말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 알로하와이라는 말 아시죠? 그 하와이 하면 나오는 뭐 여성들이 뭐라 그러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래서 환영하는 인사로 알로하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성적인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레아라는 건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하와이어로 레아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선원들을 유혹했던 하와이 여성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돼요. 근데 이게 레아라는 게 왜 자리 잡게 되냐면 그 하와이에서 성이라는 건 신분, 권력, 부, 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글쎄요, 뭐 이게 태평양의 섬, 기후가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와이의 왕은 성적 능력으로 측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하와이의 왕을 찬미할 때 그 왕이 얼마나 놀라운 성적 능력을 가졌는지를 찬미합니다. 하와이의 연가들은 다 성적인 얘기들이고 왕이 성적 능력을 찬미하는 내용들이 많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하와이의 귀족 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토지를 갖는 거죠. 근데 여성이 귀족 계층과 성교를 하고 그의 아이를 갖고 이러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토지를 얻고 신분 상승을 하는데 이게 완전 재산권을 갖는 방식은 아니어서 되게 유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을 잘 지켜보다가 뭔가 짝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섹스 테크닉을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집안의 신분 상승을 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래에서 온 신과 그의 부하들과 성적 접촉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레아에 따라서 그 하와이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마카이키 축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사라진 신이자 전설의 왕 마카이키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마카이키 축제 시나리오예요. 그는 부족민들의 재물을 모으면서 섬을 돌고, 근데 마카이키가 사람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상을 누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 봐요. 섬을 돌고 가는 곳마다 모의 전투를 벌이고 민중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간다. 신이 일주를 마치면 섬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반대로 현재의 왕이 이제 바다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귀환한 민중의 신의 신복들과 만난다. 이 신복들은 창을 던지고 그중 하나가 상징적으로 표적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살해된 왕은 현재 왕이 살해되는 거야. 물론 상징적으로 표적을 맞추면 그걸로 왕이 죽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해된 왕은 이게 왕이 살해됩니다. 신전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다. 그러나 왕의 죽음은 곧 그의 재직위의 승관이기도 하다. 왕이 상징적으로 죽으면서 토지를 살려내고 다시 왕이 살아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신화적으로 예전에는 왕을 진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황금가지 뭐 그런 유명한 그 로마 쪽의 신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왕의 사례랑 연결이 있는 겁니다. 해마다 왕은 자신의 그 토지신으로서 살다가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뭐 그 얘기는 또 다시 별도 얘기라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어, 결국 신이 희생된다. 재지기가 되면서 신은 또 죽는 거죠. 그리하여 귀환한 신의 조상도 해체되어 치워진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찬탈자인 현직왕은 인신공양이란 일상적인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여기 또 인신공양 얘기가 나오는데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사람의 살을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던 거죠.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도 뭐 티탄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여기 사람의 살을 먹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이제 뭐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업무들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바다에서 육지로 이방인에서 토착민으로 이동한 수장은 부족민에게 동화된다. 이게 이제 하와이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나라 문화에서 왕은 외래인입니다. 외부로부터 와요. 왕이자 신인 거죠. 우리 단군 왕검 생각하시면 돼요. 환인, 환웅, 하늘에서 오잖아요. 환웅이 내려와서 토템인 곰으로부터 사람이 된 웅녀랑 결혼하죠. 아까 이제 고대 왕으로서 자기의 신부를 찾는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바로 그 당군신화가 그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래로부터 온 신이자 왕이 토착의 여성과 결혼해서 토착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오고 이방인에서 토착민으로 이동해서 부족민에게 동화되는 방식이 여성의 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가이아니, 레아니, 헤라니 이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 민족이라는 게 인도 유럽 어족을 쓰는 그리스 민족이 나중에 남하를 해서 그리스를 차지하는데 그때 이미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고 토착민들의 신화가 있었던 거죠. 종교 의식과 제례가 있었고 그들이 여성 시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성화시켜서 외래에서 온 남성 신들에게 복속시키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제 하와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노가 떠나면 왕은 섬을 또 일주하면서 어업과 농업의 성지, 즉 로노의 농경의 성지를 다시 개방한다. 그곳에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친 성지가 있는 건데 축제 기간 때 폐쇄시켰다가 로노가 떠난 다음에 다시 그걸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힘을 개방하는 거죠. 그러려면 신 자체가 그 능력을 빼앗겨 신년의 첫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마카이키 축제의 성격이고요. 자, 이제 다시 떠났는데 1779년 2월 하와이를 떠나서 북태평양을 출발했는데 레졸루션 후에 또 돛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케쿠아만으로 다시 귀향하는데 이때가 마카이키 축제가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가 시작될 시점에 쿡이 와서 로노신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쿡이 이제 축제가 끝날 무렵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까지 되게 산뜻했어요, 그죠? 로노신이 뭐라 그러나 그거 현실에 임한 거죠.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그 축제는 더 달아올랐겠죠. 그리고 딱 마침 할 때 떠나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은 다시 왕위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돌아온 겁니다. 예정이 없이.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로노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둘이 이제 갈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세력이 손을 딱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쿡선장이 로노신으로 귀환해서 돌아가는 데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쿡이 예정이 없이 축제의 일정과 무관하게 돌아와 버림으로써 이 둘이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노신의 사제들은 여전히 쿡을 어떻게든 로노신으로 대접하고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왕은 불편한 거죠. 이런 식이 돌아오면 다시 자기가 진짜로 죽을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1779년 2월 14일 바로 이제 국선장이 죽는 날인데 원주민들이 쿡 탐험대 보트 한 척을 절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역은 하긴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소유관념이라는 게 소유권이라는 게 이제 약해서 결국 이제 보트 한 척을 절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쿡이 참다 못해서 하와이 왕 칼라니오프를 인질로 잡으려고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집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제 왕은 별 문제 없이 따라 나서려고 했었는데 이 부인이 여럿인데 왕이 카네이카 폴레이라는 부인이 그리고 그 귀족들 수장 둘이 예전 왕들이 이렇게 해서 죽은 사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자 왕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화와 역사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우리도 보면 무슨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왕과 신화가 서로 이제 뭐 정사를 논할 때 신화가 무슨 사례를 들잖아요. 예전에 무슨 뭐 문왕께서 뭐 저기 공자가 숭앙했던 문왕과 주공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신화적 사건을 가지고 현실의 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조선시대 그런 방식은 어떤 대표 사례가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만 그 상당히 유사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의 사건들을 외우고 신들의 족보를 외운다는 건 굉장한 지식인 겁니다. 비전인 거죠. 그런 걸 알면 왕에게 직언을 할 수가 있고 왕이 어떤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야 되는데 하와이 창조 신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면 이 얘기를 다시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신화 얘기를 들어보면 신화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교 신화학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창조 신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생성적 영혼 자체로서의 신이 있습니다. 생성적 영혼 자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영혼이 스스로를 생성한다 또는 다른 것들을 생성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카오스가 가이아와 뭐 에로스를 생성한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생성의 긴 밤인 포의 7시대를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신들이 인간의 형제로 탄생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랑 유사하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이 포의 기간을 통해서 신과 인간이 형제로 생겨났고 근데 이 형제들이 누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싸움을 벌이는데 누나 이름은 라일라이고 그 동생들이 인간은 키이고 신은 칸이에요. 근데 인간인 키와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칸에랑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자손을 먼저 낳게 되고 신의 자손을 그 다음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 간의 관계가 사촌 관계가 형립이 되고 인간의 자손이 손위가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보면 헤라클레스의 모험할 때도 보면 그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헤라가 계략을 꾸며서 헤라클레스의 출생을 늦추고 그 출생의 여신을 시켜서 늦추고 사촌간인 그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사촌간이었던 쪽에 사촌 동생이었을 운명이었는데 원래는 형으로 만든 거 사촌 형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게 하여 헤라클레스의 손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의 후계자들이 인간 가계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화라는 것 또는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냐, 무슨 이유로 생겨나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도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시대의 인간들이 자연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시시대 인간들도 어떤 실용적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 비가 안 온다거나, 뭐 산불이 나서 산이 불이 난다거나, 뭐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들에게 빌고 자연과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신화하고 종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교의 신화랑 좀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 신은 인간의 부속물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식처럼 사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하와이 창조 신화도 보면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과 화해를 하고 자연과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우선한 이런 이제 창조 신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뭐 길게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역사의 섬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와이인들이 쿡 선장을 왜 살해했던가라는 걸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쿡 선장이라는 게 바로 식무신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고, 바로 로노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식무신이라는 것이 해마다 돌아와서 죽음으로써 땅의 지력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원시과학적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신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왕과 신의 죽음은 또 이런 방식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